네,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오늘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종섭 주호주 대사, 황상무 수석 둘러싼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강경한 입장을 냈습니다. 어제 그 변호사님께서는 한 위원장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그 발언이 신문 일면에 왼쪽에 이 헤드라인으로 딱 박혔죠. 예. 이종섭 마치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를 한 것처럼 빨리 귀국해라. 그리고 예, 뭐 그 속에 기사 내용을 보면 이제 그게 아닌데 제가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그 아침부터 주고받은 네. 그 공수처와 이 대통령실의 대통령실 간의, 공방을 예.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이게 세계에서 그 지금 G7 새로운 G7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대한민국 수준이 이 정도인가? 원래 대통령실에서 그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종섭이 출국 금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요, 이건 이유야를 막론하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이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자신들이 이럴 정도로 국가기강이 무너져가 있는 한가운데 있었느냐. 대통령실이 제대로 비서 역할을 제대로만 했으면, 아니 일국의 국방장관을 지나고 호주 같으면 주요국인데 주요국 대사로 지명이 된 사람이 출국 금지가 되어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몰랐단 말이에요. 실제로 몰랐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도 참 문제입니다. 공수처도 오늘 그 아침에 지금 주고받은 그 말들을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예.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을 했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출국 허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대통령실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다. 지금 이렇게 발표다 이렇게 그런데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 아니냐. 우리가 출국 허락을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무슨 이상한 소리냐. 그 왜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기일을 정해 통보하겠다. 통보하겠다고 그렇게 공수처에서 이종섭을 수사를 할 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4시간 조사를 할 때. 그럼 기일을 정해서 앞으로 통보를 할 때 그때 들어오세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출국을 허락한 거 똑같은 얘기 아니냐. 이게 이제 대통령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엔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공수처가 수장이 없습니다. 수장이 없잖아요. 이러니까 공수처에서도 사실은 이런저런 결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장들일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대통령실과 그 공수처 부장의 그 이런 공방이 벌어진 건데 참 이걸 지켜보는 입장에서요. 그리고 제가 보수 논객 입장에서 참 씁쓸하다는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또 황상무 사건도 그렇잖아요. 황상무 사건이 벌어지면 그 말 딱 듣던 순간에 보통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 안 된다. 물러나야 된다. 적어도 대통령실의 수석이잖아요. 수석 비서란 말이에요. 네. 수석 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발언을 했으면 본인 스스로가 물러날 생각을 해야지. 본인이 그 자리에 미련을 가지고 내가 이게 뭐 MBC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필 또 MBC를 거론을 했더라고. 예. MBC 드랏 이래갖고 옛날에 이렇게 칼치 맞은 적이 있다. 예. 너 겁나지? 이런 얘기인데 그럼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어쨌든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이름이나 직책을 쓰진 않았고요. 관련 내용이라고도 언급하지 않았고 단지 이제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이나 압력을 행사해 본 적도 없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황상무 수석에 관해서는 이제 이 정도의 메시지를 냈는데 이 메시지의 함의는 어떻게 읽으면 됩니까? 아니 글쎄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지금 변명을 할 수밖에 없죠. 황상무 자신이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계속해서 지금 피력을 하고 본인이 뭐 잘못을 좀 한 것 같지만 이게 뭐 물러날 정도냐.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농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느냐. 이런데 농담이라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언론인들과 오찬 자리를 마련해 놓고 MBC 들어라 이러면서
너 옛날에 말이야, 이게 칼집 사건 얘기해 줄까? 내가 정보사 남았는데 이러면서 마치 무용담 얘기하듯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보수 논객이지만 이럴 때 윤 대통령이요 칼처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황상무 불러서 너 물러나. 안 돼. 응? 이 황상무가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안 돌아가는 겁니까? 왜 미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강이 서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 윤 대통령이 결정할 여러 가지 인사를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예컨대 뭐 장관을 임명하고 석 달 만에 그만두게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출마를 했는데 그 장관 자리 이력을 쌓아주려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 윤 대통령은 인사를 왜 저렇게 할까? 근데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 인사를 쭉 한 거 보면 정치를 잘했다는 분들은 뭐 그 정치가 강압 정치든 아니든 간에 장관 자리 적어도 임명이 되면 한 2년씩은 다 있었습니다. 2, 3년씩은. 그래서 국민들이 무슨 장관 이름은 다 이름을 알아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장관 이름은 저도 내 정치평론을 하는 제가 이름을 모르는 장관들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제 자신이 황당할 때가 있어요. 뭐 임명을 하고 가령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을 임명을 했다가 곧장 또 비서실장을 제외시키면서 비서실장 자리로 한 달 만에 옮겼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인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 뭔가 인사를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예, 내가 그게 좀 보기로는 아쉽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 변호사님 그러면 어제 한동훈 위원장은 어쨌든 명확한 입장을 밝혔고 거기에 대해서 하루도 되지 않아서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전면 대응하는 듯한 일축하는 듯한 어떤 메시지를 냈단 말입니다. 이게 2달 전에 김 여사의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 당정 갈등이 있었다가 봉합 수순을 밟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재현되는 국면입니까? 아니 글쎄요, 뭐 이런 일로 그 한동훈 위원장, 특히 한동훈 위원장을 위시한 당과 그리고 대통령실이 뭐 충돌을 벌이겠습니까? 어차피 목표는 그 범여권이 승리, 뭐 범여권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한데 여당의 승리겠죠. 그런데 나 충돌은 벌이지 않을 걸로 봐요. 다만 이제 하나 네. 한동훈 위원장부터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벌써 한 열흘 전부터 뭐 여기저기 그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요사이 그 2, 3일 전부터 언론사들이 하나같이 이제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번 선거가 중간 선거란 걸 왜 몰랐느냐. 중간 평가라는 걸 왜 몰랐느냐. 그만큼 정권 책임론이 앞설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하면 이 선거가요. 네. 한동훈과 이재명의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정권의 중간평가란 말이에요. 그럼 정권의 중간평가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집권 여당에 불리한 싸움입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지난 2년 동안 의 업적을 평가를 받는 것이고 거기에는 국민들이 비판적 시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지원론보다는 견제론이 위에 서기 마련이에요. 선거 직전까지. 예. 그 막판에 어떻게 지원론을 키워 올리느냐 하는 그게 이제 그 집권 여당으로서 고민이어야 할 텐데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선거를 중간 평가로 이해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로는요. 이 국민들 대다수가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대선 전초전으로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과 한동훈이 싸움으로 알고 있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디 가나 그 주변에 국회의원 후보들을 서너 명이 모여들어서 셀카를 찍는단 말이에요. 이 그럼 셀카 처음부터 찍는- 이제 총선의 성격 규정을 잘못했다. 예, 그리고 셀카를 찍는 게 이게 여기에 국민들이 환호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그 패셔니스타에 대한 어떤 막 박수치고 셀럽에 대해서 박수치고 하는 것 그걸 정치적인 지지로 오해를 했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아직 정치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 윤석열 이 대결 구도가 그렇죠. 원래도 그랬는데 이때까지 가려졌다가 다시 이제 이 부분이 드러나니까 이제서야 뭔가 수습책을 찾는 듯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자 중간 평가라고 하면요. 이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승부를 가를
어젠다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경제예요. 민생입니다. 경제. 예. 예, 민생 경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물론 전임 정부가 재정을 완전히 고갈시켜 놓고 국간을 텅텅 비운 그 잘못이 가장 크지만 이 삼고 현상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못하면서 국민들만 지금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근데 이게 왜 고물가가 심각한가 하면 곡물 80% 수입하죠. 에너지 100% 수입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책도 못 갖고 있어요. 재정이 고갈되어 있으니까 재정을 흡수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고물가입니다. 고물가가 계속되는데요. 이거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국민들이 가계부채가 당장 지금 신문표제 보세요. 1886조입니다. 작년 말 경우에. 그런데 이 1886조가 다가 아니에요. 자영업자들이 부채까지 계산을 한 실질 가계부채는 작년 9월 말 현재 2573조입니다. 내가 숫자를 외우고 있어요. 2573조 같으면 GDP의 120%예요. 이러니까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금리를 올리지도 못해요. 올라가면 중산층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한은 또 고민이 깊어지고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버텨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소비혈액이 줄어드니까 밤 9시 되면 자영업자들이 있는 골목들이 문을 다 닫는 거예요. 돈을 쓸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여당으로서는 3주밖에 지금 총선이 안 남았는데 총선 말이에요, 전략을 지금. 예. 어떻게 재수정해야 됩니까?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총선 전략 재수정해야죠. 지금이라도 제가 뭐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인 독주를 멈추고 예. 예, 해안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빨리 제대로 된 전략을 좀 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지금 3명이 함께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네. 자, 국민의힘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적인 스타다. 이래서 안철수, 나경원을 긴급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 어떻게 됐어요? 허명에 쫓기지 말고 예, 새로운 전략을 펼 수 있는 공명이 없으면 방통을 찾아야죠.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난 아니 그러면 가능하다고 지금 봅니다. 말씀은 한동훈 총괄선대본부장이 뭔가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아니 겁니까? 총괄선대 본부장이 본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로드맵 따라서 움직였어. 네. 지금 이게 수도권에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수도권에는 특히 2030의 한 절반이 그 무당층입니다. 중도파라고 할 수가 있고 무당층, 난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아 이런데 이 사람들 뚜껑을 딱 열어보면요. 점점 가면 갈수록 민주당에 난 결국 찍을 거야 이런 숫자가 자꾸 늘어나요. 네. 왜 그렇게 될까요?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온갖 범죄로 지금 뒤범벅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런데도 민주당을 찍겠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친명 일색으로 비명 행사를 시키는 저런 공천 대란이 벌어지는데도 왜 민주당을 찍겠다고 할까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국민의힘에 내가 꼭 찍어야 될 어떤 매력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매력을 만들어줘야죠. 그 매력을 만들어주는 것은 내가 오늘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윤 대통령이 뭐 국민 토론회를 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하고 여기는 뭐 해주겠다, 여기는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게 매력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네. 바로 예. 다시 정의가 살아온다. 우리는 이렇게 직배를 청산하겠다. 우리는 이걸 칼처럼 이걸 정리한다. 이런 모습을 지금이라도 선언을 하고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20대도 돌아서고 30대 중반까지는 돌아서 끌어봐요. 다시 국민의힘을 지지할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도태우 후보랑 장해찬 후보는 막말 발언 그리고 뭐 혐오성 발언 이것 때문에 결국 공천이 취소가 됐는데 오늘 장해찬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승리해서 당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도 여권의 분열로서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분석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장해찬 후보가 제 말씀을 들으면 참 섭섭하겠지만 도태우와 장해찬은 경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도태우는 그 보수 원류들 나는 그 강성 보수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보수 원류 보수들이 이 도태우를 이번에 공천을 빼앗았을 때 다들 흥분을 하고 왜 도태우를 빼앗느냐
그래서 도태우가 무소속으로 나가라고 압력을 계속 넣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태우 변호사가 근데 무소속 출마를 강행을 했는데 나는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런데 장예찬의 경우는 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장예찬은 친윤 청년 최고위원이었는데 장예찬이 참 재기발랄하고 그리고 이 순발력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참 그 재능은 있다. 그런데 그 바탕에 내공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터진 겁니다. 아무리 20대 중반에 뭐 한 말 실수 아니냐 우리가 널리 용서를 해주자 이러지만 저도 20대 중반을 지났는데 20대 중반에 난교를 찬양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것 그 자체는 이제 삼자 구도가 될 수도 있는데요. 별로 뭐 부담이 된다거나 그런 요인은 안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나는 그 장예찬 후보가 정말 애당심이 있다면 흔히 선당구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승복을 했어야죠. 그런데 또 일부 또 강성 그 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장예찬을 자르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떻든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나는 장예찬 그 후보가 이번에 한번 그 다시 물러날 줄 알았다면 앞으로 좀 큰 정치인이 돼서 돌아올 기회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넉넉하게 앞으로 4년 동안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면 이미 알려진 이름이 어디 도망가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4년 후에는 꽤 괜찮은 정치인이 돼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 왜 저렇게 그 졸갑증을 느끼고 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 이런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말은 뭡니까? 당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예.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애당심은 다 어디로 간 거냐? 그 당의 결정이 그럼 거꾸로 됐다는 얘기냐? 본인이 잘못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계속 사과를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 안 되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지금 수도권 선거 너무 어렵다. 그렇게 해서 지금 두 인물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가 거론했던 인물에 대해서도 어떤 거취 결정 빨리 내야 되고 대통령실에서 못하면 우리 당이라도 뭔가 명확한 메시지 입장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153석 플러스 알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지금 전체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 이번 판세를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내가 가령 객관적으로 20대 유권자였을 때 아니면 네. 30대 유권자였을 때 누굴 찍을까? 누굴 어느 쪽으로 내가 움직일까 마음이 그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판단이 서지 않아요. 우선 민주당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노골적이며 이렇게 천박한 공천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어느 공천도 문자 그대로 비명 행사라는 말이 유행을 할 정도로 모든 어젠다를 다 누르고 비명 행사가 전국적인 유행어가 될 정도로 이번 민주당 공천은 사실은 사천이었다는 그런 비난을 받아도 어디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공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건 뭐 되느냐? 무난한 공천, 뭐 잡음이 없는 공천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국민의힘 공천에 감동을 주는 공천은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 그 나물 그 밥이 그대로 왔다. 4년 전에 21대 총선에서 그렇게 참패를 했을 때 그 멤버들이 그대로 와서 다시 선거를 한다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제법 많이 바뀌었죠. 예. 그런데 그만큼 눈을 뜨게 하는 산뜻한 인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 없다는 말이 왜 없는가 하면 꼭 중진 뭐 4선 5선 한 사람들이 물러나고 이래야만 감동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감동을 주는 그런 느낌의 공천이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그런 그러면, 용태도 없고. 예. 그러면 어쨌든 공천 과정은 이제 끝이 났으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것과는 앞으로 3주 동안에 어떤 이슈가 결국에는 총선의 민심을 좌우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 평가에 있어서는요 가장 큰 어젠다는 경제입니다. 민생 경제예요. 민생 경제가 3주 만에 좋아질 리는 없으니까요. 민생 예.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 국민의힘이 안을 내야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가장 크게 기대했던 것이 뭔가 하면요. 윤 대통령이 과거 박영수 특검에 있을 때 칼을 뽑아갖고 이렇게 보수 쪽에도 이렇게 척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아마 대통령이 되면 제대로 된 이 나라의 그 문제되는 곳, 어두운 곳, 범죄, 어떤 커넥션 이런 거 다 척결할 것이다. 그런데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말만 요란했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 가령 노동개혁, 임금개혁, 교육개혁을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공공개혁, 세제개혁 뭐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노동개혁 하나만이라도 네. 나는 정부가 청사진을 어느 정도 지금 보여줄 때가 왔다. 노동개혁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우리를 다수당으로 만들어달라. 핵심 정책이 그겁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내놓은 10가지 정책을 보면 전부 다 뜬구름 잡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뭐 행복한 가정 만들기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정책으로, 그런 공약으로는요, 국민들을 끌어들이지를 못합니다. 투표소를 유인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려면 노동 유연화를 해야 하고 그러면 노동사법이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민노총과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뭐라든지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에 맞는 어떤 검찰권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텐데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게 검찰이 칼을 휘둘러서 검찰 공화국이 됐다라고 주장하고 나선 곳이 조국 혁신당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그래서 그런 기치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나라가 다 이분이 돼가 있잖아요. 지난 대선 이후로 이 둘로 쪼갈라진 나라,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했던 그 국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 이 국민들이 전혀 봉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왜 조국 지지를 왜 지민 비조 왜 이 말이 왜 나왔느냐? 윤 대통령과 아니 이번 싸움이 이재명과 한동훈이 싸움이 아니라 윤 대통령과의 싸움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제대로 싸운다 해서 각을 보인 사람이 결국은 조국이더라. 그런데 국민들이 이제 선거일이 가까워 올수록 예. 그걸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에 조국도 감옥에 거의 갈 사람처럼 보이고 황운하도 그렇게 보이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윤석열 사람들만 다 가득 끌어모아놨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정책이 있느냐. 오로지 윤석열 타도, 윤석열 끌어내리기. 이것만으로 뭉친 정당이 네. 앞으로 얼마나 힘을 받겠습니까? 나는 이 돌풍은 별로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컨벤션 보십니까? 효과가 끝나면 선거에 예. 가까울수록 나는 이 지지도는 내려갈 것으로 봅니다. 마치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한때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금 쫙 별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역구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지 모르겠다. 이걸 걱정을 할 정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도 지금 잠깐 컨벤션 효과가 있을 뿐 정말 그렇죠. 총선에서는 별로 그렇게 총선에서는 득표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데 거고요. 물론 이제 정당 투표는 이제 사표 방지 심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뭐 정당 투표 한 만큼 어차피 그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니까 그 사표 방지하는 문제와는 좀 다르겠지만 그렇더라도 양당제 선호하는 그 분위기는요. 그래도 민주당에 몰아주자 이런 분위기는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유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죠. 국민의 미래. 예. 거기에 후보들의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몇몇 인사들을 잠깐 보면 국민들한테 좀 알려진 인물들은 4번 진종호 전 선수 그리고 8번에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그리고 14번에 김장겸 전 MBC 사장, 15번에 김혜지 의원 뭐 이렇게 이름이 눈에 띄는데요. 뭐 지역구에서 현역 교체가 별로 없고 감동이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례에 있어서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뭔가 감동이 있는 인물들을 선보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뭐 민주당 명단 또 솔직히 저는 감동을 전혀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로 2번의 의원을 하는 것, 예. 의원 생활을 2번 하는 것, 난 그거 문제 있다고 봐요. 물론 비례대표만으로 5번이나 국회의원을 한 김종인 같은 분도 있으니까 뭐 그렇겠지만 이번에도 김예지 의원이 네, 15번에 배치가 됐네요. 다른 장애인이 있는데도 또 2연속으로 떠올랐죠. 그런데 그분은
하여튼 그 이번에 국민의 미래 정당을 처음부터 관여를 했고 예, 예. 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 처음에 자기는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은근히 대리인을 내세워갖고 신청서를 넣었단 말이에요. 과연 이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물론 그분 가문이 예, 우리나라에 끼친 공로는 나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 개인에 대해서는 나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걸 과연 국민들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선거 직전에 출마하지 않겠다 해놓고 네. 다시 이렇게 비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그래서 남자 입은 무거워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